체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모셨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볼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많이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들 흔히들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TSMC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조 달러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TSMC가 톱10에 듭니다. 8위거든요. 근데 우리 삼성전자는 21위, 거의 뭐 절반 정도의 시총에도 못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그리고 또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김 이사님 알려주시죠. 네,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엔비디아 대단한 회사죠. 어느새 뭐 빅3로 올랐을 정도로 대단한 회사고, 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애플을 제치고 1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미국 업체들의 특성이 자신들이 뭔가 설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까지는 정말 잘하고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전무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TSMC가 그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1등 업체이기도 하고, 가장 높은 이 공정의 수준부터 낮은 공정까지를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는 TSMC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시총이나 뭐 이런 걸 이길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적어도 비메모리 쪽에서 점유율로 이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돈 안 된다고 뭐 이 10나노 넘어가는 것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뭐 90나노, 48나노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점유율 측면에서는 TSMC를 이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도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TSMC만큼 물량을 많이 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TSMC와 더불어서 삼성전자만이 유의하게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3나노 혹은 뭐 5나노 이하의 그 하이엔드 공정을 만들 수 있는 업체라는 점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 엔비디아가 앞으로 칩을 많이 만들어내고 때로는 TSMC를 압박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공급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드웨어 쪽을 계속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요. 이것은 더 넓게 보면 뭐 구글이라든지 다른 여러 빅7 IT 업체들이 엔비디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방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MD 같은 쪽도 계속 밀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이 판 안에 들어와서 판을 더 키우는 것도 밀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 하드웨어도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술, 반도체에서 뭔가 핵심 IP를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설계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TSMC는 1조 달러를 달성을 했고, 삼성전자의 지금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지금 521조 이 정도 수준인데, 네. 뭐 이것도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이제 역사상 가장 뭐 최대 이 시가총액이라고 봐야 될 텐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 차이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아직은 잘 못하기 있기 때문이고, 근데 HBM이라든지 비메모리 쪽에서 이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럼 뭐 투자의 관점에서는 뭐 엔비디아 사고 TSMC 사는 게 가장 지금은 좋은 전략일 수 있지만 이게 영원히 좋은 전략일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뭐 지난달부터 하이닉스를 줄이고 삼성전자를 늘리라고 했던 이유가 당연히 HBM에서 하이닉스가 더 좋지만 HBM에 새롭게 들어가려는 업체가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TSMC보다는 캐파가 이미 풀 캐파라서 더 생산해낼 수도 없는 TSMC에 더 투자하는 것보다는 캐파가 일을 못해서 남아돌고 있는 삼성전자가 나름의 일을 잘하게 됐을 때 들어가는 것이 좀 더 긍정적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지수보다 TSMC가 계속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격차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결국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축소되는 과정이 TSMC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 네. 여전히 저는 비메모리 쪽에서도 TSMC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만 새롭게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도 여전히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삼성전자가 또 투자도 앞으로 많이 늘려야 된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해외 종목군들 보시면서 뭐 비교하시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또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반도체는 ETF라든지 간접 상품도 상당히 좀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관련된 종목으로 투자를 하는 건 또 어떤지 이런 부분도 짚어주세요. 네, 일단 반도체 ETF 혹은 삼성전자 저는 둘 중에 하나는 꼭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반기나 내년도에 뭔가 경기가 크게 무너지는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이벤트로 인해서 시스템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지금 뭐 반도체 말고 다른 투자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은 저는 뭐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가져가되 반도체 ETF 외국부터 우리나라까지 다 포괄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를 다 포괄한 SOXX라든지 이런 ETF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한 종목으로 좁힌다면 저는 지금에 와서의 신규 매수는 삼성전자가 낫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를 늘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테일러 공장이나 P5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뭐 반도체 라인, 뭐 DS 사업부의 일부 뭐 파업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뭐 그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서 그런 추이로 본다면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깊이 들어가고 있는 반도체 인프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님이 저희랑 같이 개장하신 지 한 달 됐나요? 네, 한 달 정도 됐죠. 그때 SK 하이닉스가 막 신고가 쓰면서 20만 원 간다 만다 할 때도 그때도 정말 강력하게 삼성전자 사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왜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지 더 느끼게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도 삼성전자 보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해서 강조를 해주셨어요.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부분은 어제 시장에서 조금은 쉬었던 종목군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흐름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는 상한가가 나오기도 했고요. 재료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떤 재료를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음식료 관련해서도 뭐 수출 모멘텀도 있고요.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료에 따라서 종목 선별하는데 조금 더 팁을 얻어보겠습니다. 어제 이 음식료의 강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손 팀장님? 네, 제가 헤드라인을 과거 영광 재현하나라고 지어봤는데 종목별로 좀 옥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니 손 팀장이 음식료품을 갖고 왔으니까 저번 주 음식료품이 정말 가격이 움직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좀 옥석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아는 건 삼양식품이나 오리온 이런 쪽인데 기술적 분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옥석을 구분해야 된다는 이유가 단기적인 추세가 이탈한 종목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사조 대림이나 사조 이런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지만 그 주변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이 선별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조 관련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조 그룹주들은 어제 단기적인 변동성 나왔기 때문에 매매 관점 지켜보시는 게 좋고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5개 하나는 종목들 위주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제 이제 K김밥 같은 경우 제가 음식료품을 물론 다른 분들만큼 많이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저도 한 2번이나 3번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삼양식품이나 불닭볶음면 필두로해서 약 6개 분기 연속 실적을 보여준 종목은 좀 믿고 투자해 볼만 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이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기껏해야 뭐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처음 실적을 보여준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조 그룹주들을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딱 올해 1분기 처음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인된 종목들입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이제 냉동 김밥이나 이런 것들이 조미김들이 잘 팔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대한 실적 추이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강달러 추이나 우리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수출 동향 봤을 때는 음식료품 관련했을 때는 수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믿고 투자를 좀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제 탑픽은 당연히 사조 그룹주가 아니고요. 제 탑픽은 저 동원 F&B랑 저는 S&D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삼양식품도 당연히 저는요 손절 못합니다. 그 다음 실적이 한 1년 이상 나왔고 앞으로 하반기 실적도 나올 종목을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삼양식품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삼양식품도 차티스트 분들은 욕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물론 이 차트 추세 이탈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시잖아요. 차티스트 분들은. 그래서 박스권 저점을 이탈하거나 20일선을 이탈한 종목은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시는 분 계세요. 근데 저는 보통 펀더멘탈 매매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부랑 21선 이탈까지 봐줍니다. 근데 61선 이탈은 저도 안 봐줘요. 못 봐줘요. 근데 지금 보면 삼양식품이 단기 박스권 하단부 이탈한 다음에 21선 이탈한 다음에 지금 5거래일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수급 동향 보면은 5일 연속 외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잘하시는 분들은 삼양식품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요 바닥 대비 50% 100% 올라온 종목 무섭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동원 FMB랑 SND 말씀드려요. 동원 FMB 같은 경우 저도 이 종목을 정말 째려보고 있었는데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와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었습니다. 근데 삼양식품만큼 이상으로 기간주를 거쳤고 동원 FMB도 삼양식품만큼이나 수급적이 괜찮고 저는 약간 생산품이 다르죠. 삼양식품 약간 밀가루를 이용한 그런 면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동원 FMB 뭐 동원 참치나 뭐 리체미나 이런 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근데 공통점은 수출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강달러 수혜가 있기 때문에 동원 FMB도 실적이 잘 나올 거다. 그 다음에 동원 FMB 같은 경우도 물론 삼양식품만큼 막 6개 분기 이렇게는 아니지만 약 3개 분기가량 실적 향상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좀 믿고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양식품도 주가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12가 선행포가 약 13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업종포가 11 정도 되는데 삼양식품 같은 게 13 정도. 근데 동원 FMB는 12가 선행포가 7 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수급 동향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S&D입니다. 그래서 내가 삼양식품을 사고 싶은데 조금 부담돼. 혹시 조금 더 작은 종목이랑 삼양식품이랑 실적을 동일하게 가져간 종목 없을까라는 종목 좀 S&D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S&D가 정말 삼양식품의 이 불닭볶음면에 들어가는 소스를 만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기간주점도 강하게 걷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박스 이탈하고 20일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실적이 저는 포스트 삼양식품이라고 부르고 싶은 게 실적 변동 추이가 삼양식품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S&D 같은 경우도 생소했죠. 삼양식품, 오리온, 풀먼 이런 종목들 많이 들어왔었는데 S&D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S&D가 이 삼양식품에 소스를 납품하기 때문에 어디 뭐 실적 얼마나 나왔나 봤더니 정말 삼양식품과 유사한 실적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업종포가 243 물론 이제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닥이죠. 코스닥이니까 좀 높을 수 있어요. 12개 선행포가 7.41이기 때문에 정말 포스트 삼양식품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수급 동향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 투자분들 손절 물량 받아내다가 최근에 어제 오늘 같은 경우 좀 덜어내는 모습 보여줬지만 이걸 연속 양봉 보여주고 있고 60일선 맞닥뜨린 상황에서 저점을 강하게 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동원 FM이랑 S&D가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음식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을 보면은 꼭 킬러 제품이 하나씩 있잖아요. 뭐 불닭볶음면, 단지 우유, 메로나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동원 FMB는 뭐 어떤 점을 주력으로 해서 수출을 할까요? 우선은 일단 동원 참치랑 물론 동원 참치랑 리챔 쪽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미김 있고 수출 동향 조금씩 근데 뭐 삼양식품이랑 비교할 뻔 아니지만 그래도 동원 FMB 같은 경우는 매출액과 영업 이제 수출 동향이 약 10에서 15%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30% 넘게 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동원 FMB에서 뉴스를 보면은 뭐 약간 비빔밥이라든가 약간 뭐 불참치라든가 이제 신규 제품이 이제 막 출시가 된 상황인데 진공계통에서는 이 신제품도 어떤 수출 통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만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삼양식품은 미리 터전을 많이 닦아놨고 숫자로 잘 보이고 있는데 동원 FMB는 지금 수출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넓어질 만한 가능성도 같이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음식료 쪽에서 동원 FMB, S&D 이렇게 두 종목 토픽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얘기를 안 한 지가 꽤 됐습니다. 뭔가 이 시간에 체크포인트로 얘기를 드려도 전달을 드려도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는데 한국 섹터 여객보다는 화물 회복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김 이사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자, 일단 뭐 준비된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여객이야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인바운드도 많고 아웃바운드도 뭐 장거리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일본은 여러 번 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지금 그래서 준비된 그림이 저 회색 차트가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요. 여객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급격하게 증가해서 최고치를 보였던 2019년에 거의 육박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도 잠깐 주춤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좀 빠르게 회복을 보이면서 가고 있죠. 근데
항공화물이 뭐가 그렇게 갈 게 많나 싶으시겠지만 의외로 B2B로 가는 게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IT 쪽에서 이 항공화물로 보내는 것들이 생각보다 꽤 있다라는 관점도 보셔야죠. 그래서 2021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여객기 안에 좌석 다 드러내고 그 안에다가 화물을 잔뜩 실어서 갔을 때 대한항공이 역대 최대 이익을 냈죠. 그래서 뭐 지금은 그런 상황은 당연히 아니지만 어쨌든 IT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 다음에 IT 신제품들이 하반기 대거 신규 제품들이 나올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 쪽의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꽤 오래전부터 뭐 한 달 전부터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서 최근 들어서는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도 생각보다 꾸준하게 지금 저점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은 여전히 아시아나항공과의 뭐 합병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거시 변수들의 변동성 정도만 제외한다면 실적 측면에서는 큰 문제 없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객보다는 지금 화물이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 여객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부분들을 착안을 해서 그렇다면 볼만한 항공주들, 앞으로 항공주들 대응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대한항공 외에는 대안이 없고요. 지금 아까 뭐 비중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물에서 대한항공의 비중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을 빼면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항공화물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LCC 쪽에 뭐 실어봐야 뭐 얼마나 쉽겠습니까? 거의 뭐 대부분 사람 타고 비행기 자체 기체도 크지가 않아서 LCC는 이에 대해서 크게 뭐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대형 기체를 갖고 있는 에어프레미아 정도가 있지만 기체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여기도 뭔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대한항공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너무도 바람직한데 대한항공이 생각보다 지금 올해 추정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증권사 추정 실적 대비해서 봤을 때도 PR이 10배가 안 되는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주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PR 10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변수는 두 가지죠. 뭐 지금 거의 다 된 것으로 보이는 아시아나와의 합병이 무산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거시 변수 리스크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모든 항공기는 다 리스를 하다 보니까 달러 베이스의 리스 아니겠습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가 여전히 높은 게 부담이죠. 그래서 실적 자체는 좋을 수 있는데 그런 금융적인 요인들의 변수가 일부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 정도가 변수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변수가 그렇다고 뭐 당장 또 환율이 뭐 1,400원 넘어서 달러화가 고점으로 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대한항공 중심의 대응은 필요하고 LCC는 여객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이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LCC보다는 집중도는 대한항공 쪽에 맞추셔야 될 것 같고 한 종목을 굳이 더 끼워 넣는다면 대한항공이 상승할 때 한진칼의 움직임이 좀 결부돼서 가지 않을지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공주 투자 아이디어 찾아봤습니다. 여객, 화물 이렇게 꾸준히 좀 나아지는 그래프 그리고 있는데 대한항공 토픽 그리고 한진칼 이 정도까지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저가항공 이 LCC 쪽은 약간은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이렇게 해서 투자 아이디어 제시해드렸고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은 잘 가다가 또 공급과잉이라든지 피크아웃 얘기 나오면 좀 주춤하다가 뭐 이런 상황인데 이번 실적 시즌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섹터기도 합니다. 조선 섹터 어떤 점부터 볼까요? 손 팀장님. 네, 이사님께서 운수창고 섹터를 봐주셨으니까 저는 운수장비 섹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수장비 섹터 수급동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제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에 한 3에서 4거래일 정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왔는데 보면 운수장비에 완성차가 있고요. 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수장비가 외국인과 기관에 계속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조선을 보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했었는데 어제 공부를 하면서 조선 섹터는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찍혔는데 이제 조선은 순매수였으니까 현대차랑 기아에서 순매도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다행히도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다시 좀 재접근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 조선 섹터를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리스크 관련 뉴스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중점은 기자재 쪽이 나아 보인다 그렇게 좀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 관련했을 때는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조선 관련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다 보니까 그거랑 조금 팔로우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부터 조선 관련 이야기를 할 때 1월부터 3월까지는 절대적인 국내 수주치가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4월달과 5월달은 조금 부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주량이 감소한 게 아니고 수주 증가폭이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우리가 10% 넘게 수주를 했다고 한다면 4월달이랑 5월달은 5% 이내로 수주 증가량이 줄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 6월달에 발표한 데이터를 보니까 다시 9% 이상 수주량이 증가했다. 긍정적 모멘텀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조선가도 181포인트인가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수주량도 증가했고 신조선가도 증가를 했어요. 그 우리가 조선을 볼 때 좀 리스크로 볼 수 있는 그 후판 가격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말씀드릴 때 후판 가격이 90달러였거든요. 근데 이제 95달러에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조선가는 10%가 올랐는데 후판 가격은 4%가 올랐으니까 6%가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신조선 수주량도 10% 늘었기 때문에 조선 종목들은 실적이 올해 하반기에 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철강 종목들은 조금 아쉬워요. 이제 왜냐면은 이제 철강 원자재를 중국에서 들여와가지고 이제 국내 철강 뭐 현대제철이나 이런 종목들이 가공을 해가지고 후판으로 만들어서 조선 쪽을 줘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철강 관련 종목들은 힘들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가지고 철강 관련 종목들 봤거든요. 뭐 현대제철, 뭐 세아제강, 그다음에 뭐 고려제강, 뭐 한양 ENG 이런 종목들을 봤는데 우리가 철강이랑 화학 종목들 보면 적자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는데 화학 종목들은 적자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철강들은 다 흑자더라고요. 전년 동기대비 실적이 잘 나왔고 심지어 PBR은 0.6이고 업종퍼가 11 정도 되는데 우리가 알만한 제철 기업들은 퍼가 12개월 퍼가 6, 7 정도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렇게 안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4% 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세아제강이나 현대제철, 철강 기업들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위치가 되게 좋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 쪽으로 오면은 저는 저평가된 종목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조선해양 관련 종목들이 업종퍼 대비해서 12개월 선행퍼가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 수주를 3년치 넘게 해놨고 도크가 꽉꽉 차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도크를 더 늘리거나 우리가 더 하이엔드 조선을 못 받으면은 퍼가 낮아지기가 힘듭니다. 이 12개월 선행퍼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럼에도 조선에 대한 매수 메리트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전 뭐 4대 조선사 중에서 전 탑픽을 HD 한국 조선해양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는 매매를 좀 잘합니다. 전 손절 잘합니다라고 하면은 실적 퍼포먼스는 H현대 미포나 삼성 중공업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 12개월 선행퍼가 20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주가 하락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HD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12월 선행포가 10.15이고 뉴스를 보면 HD 한국 조선해양은 가스 운반선 등 내처를 4,925억 원에 수주하면서 연간 실적 목표량을 이미 달성했다. 네. 이런 이야기들 많습니다. 이제 조선 기자재로 가면 전 탑픽을 성광밴드랑 태광을 볼게요. 잠시만요. 조선 쪽 마무리를 짓자면은 지금 조선을 가져오신 이유가 위쪽으로 다운사이드보다 업사이드.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보다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만약에 고평가 영역에 있는데 실적이 안 나올 거면 제가 안 들고 왔겠죠. 근데 오히려 실적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는데 조선의 리스크는 약간 그 대금을 주는 기업 국가가 약간 지연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주가 있는데 네. 도크가 안 늘거나 이제 더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는 수주를 못 받으면은 네. 실적이 유지가 되거든요. 유지가 되는데 안 떨어지고 3년 동안 쭉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리스크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럼 조선 기자재는요? 네, 이제 기자재로 가면은 기자재 종목들 많은데 세진중공업 참 좋은데 네. 이제 더 이상 제가 권해드릴 수 없는 수준까지 가버렸어요. 한 달 전, 2달 전이었으면 세진중공업을 권해드리는데 세진중공업 뭐 실적 잘 나오고 뭐 앞에 뭐 든든한 전방 기업들 많은데 이미 주가 많이 올라와 버렸고 네. 그게 이제 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정적 실적 나오면서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 종목은 성광밴드랑 태광인데 요거를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네. 이 대왕거래 프로젝트랑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일단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랑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공략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데
분명히 대왕거래가 2주 전에 부각되면서 단기적인 변동성 나온 다음에 기간 조정 거치면서 단기 박스 하단부로 내려갔고 21선, 61선을 지지하는 모습인데 누가 지지를 해주느냐? 외국인과 기관이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황밴드랑 태강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관련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업종포가 굉장히 높은데 해당 종목들은 12개 선입표가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 혹시라도 네. 대왕거래 모멘텀이 부각이 돼준다고 한다면 단기간에 15%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키울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네. 거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